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산불이 잡히지 않아서 정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일주일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번져가고 있는데요. 너무 가물고 또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지금 사망자가 26명, 부상자가 20명을 넘었을 정도로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나마 오늘 비 소식이 있기는 한데요.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이 확산세를 완전히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산불이 진화돼서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3월 27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강동구 싱크홀 사전 징후입니다. 네,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에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 지난 25일 숨진 채 발견돼서 정말 큰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산불에 땅꺼짐 사고까지 많은 분들이 참 마음이 소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은 그 땅꺼짐 장면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가 굉장히 넓은데 한 넓이가 18m 정도가 되는 거고요. 깊이도 한 20m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땅이 한꺼번에 꺼질 수 있을까? 이거 혹시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합차가 마치 펄쩍 뛰듯이 네. 점프를 해서 겨우 턱을 넘어서는 장면이 보였잖아요. 네. 그 승합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경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다행히 큰 부상은 없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도로 위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박모 씨가 끝내 숨졌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빈소를 찾은 지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산 사람이다 라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 3년 전부터 낮에는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요. 퇴근하면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하고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 배달 라이더들에게도 여러 도움을 줬다라고 동료들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멀쩡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네. 땅이 꺼져서 숨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사고는 다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싱크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징후가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 땅꺼짐 사고에 대비해서 정부나 서울시가 점검을 하거든요.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특별 점검을 일단 했다고 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달 초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땅꺼짐이 일어난 그 지점 주변에 인근 주유소 바닥에 균열과 단차가 생겼다고 하는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실제로 화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거의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땅이 벌어지거나 아예 땅이 일부가 주저앉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가 됐으니까 이 뭔가 이상이 없나 점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철 9호선 공사가 그 주변에서 있거든요. 감리단과 시공사 측이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특별한 모습들은 발견되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주유소 안에 계측기 2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사고 당일까지 별다른 이상 징후나 신호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렸잖아요. 네.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는데 갑자기 땅이 한 18m 넓이로 확 꺼졌다? 그럼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더 타당한 합리적 추측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서울시는 노후 상수도관 파열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연장 터널 공사 등이 원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더 아찔한 게 그 바로 옆에 주유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기만 땅꺼짐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서울에 몇 군데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나를 대비해서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가던 길에 푹 꺼졌다? 내 가족이 아찔해요. 잘 좀 제발 좀 점검 좀 해주십시오. 자, 모닝픽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국민연금 개혁안 후폭풍입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말 그대로 후폭풍이 계속 있는 거죠. 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자 이겁니다. 이 소득의 9%씩 떼던 보험료를 13%로 올리고 현재 40%인 소득 대체율을 43%까지 올린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소득의 9%라고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 부담분 4.5%가 있기 때문에 현재 4.5%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13%로 오르게 되면 6.5%를 분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성세대는 혜택, 청년 세대는 부담이다라고 하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주는 시기는 당장 내년부터인데 더 내는 기간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0.5%포인트씩 8년 동안 올리기 때문에 청년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차라리 그렇게 청년층한테 부담을 주느니 정부 재정,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년층 부담을 덜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 개혁으로 인한 세대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입장은 어떤가요?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번 개혁이 청년 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청년 세대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연기금은 2056년에 모두 소진이 된다. 그럴 때 20대들은 27%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부담을 지느니 차라리 지금부터 조금씩 부담을 올리는 방안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보험료를 이미 다 납부한 60대의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 43%를 적용받지 않거든요. 네. 이미 예외가 되는 거고요. 네. 50대의 경우에는 한 10년 안쪽으로 이제 보험료 납부 기간이 있잖아요. 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43% 소득 대체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전에 냈던 건 그냥 기존대로 전에 하는 냈던 거는 거고. 기존가에 그냥 적용이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는 앞으로 남아있는 납부해야 될 기간이 한 30년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 납부할 기간에 대해서 43%의 보험료,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3%의 소득 대체율은 어쩌면 젊은 세대들이 적용받는 거지 나이가 있는 세대들이 적용받는 소득 대체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다. 기성세대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언제 김성환 평론가가 일타 강사가 돼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왜곡된 얘기 하나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팍 몰입이 돼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또 갈등이 그렇죠.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아,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독도는 우리 땅, 우리 영토인데 아니 일본 땅이라뇨.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이렇게 주장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럼요. 일본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일본의 교과서 왜곡, 역사 왜곡이 점점 도를 좀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6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심의 결과를 확정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를 통과한 지리 7종과 역사 11종, 공공 과목 12종 모두가 독도에 대해서 다뤘다고 하고요. 기존에 이미 왜곡한 역사 교과서 외에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기술이 추가된 교과서가 이번에 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또 강제 노역과 관련된 내용 또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라고 기술했던 부분이 연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동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순화가 또 됐다고 합니다.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요. 또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서 희정을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작년과 재작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도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기술한 바 있어서 우리 정부가 강력 항의한 바 있거든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본은 우리 식대로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일본 학생들도 정확한 사실을 좀 알아야 될 텐데 네. 이게 뭐 뻑하면 이렇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 어떤 겁니까? 네 번째 모닝픽, 대기업 아빠 육아휴직 눈치입니다. 대기업은 비교적 뭐 출산이나 혹은 뭐 육아휴직, 육아 관련해서 복지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 아빠 육아휴직 눈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기업도 중소기업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어. 인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건데요.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엄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대기업들마저 이러는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데요. 이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률이 두 자릿수인 기업은 S전자 13.6%, L배터리 기업 22.7% 단 두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퍼센트도요. 10에서 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 거고요. 여성 육아휴직률은요. 70에서 90%라고 합니다. 남성에 비해서 한 4배, 5배 가까이 높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범위를 코스피 시총 상위 20개 기업으로 넓히면요. 남성 육아휴직률이 두 자릿수인 기업은 단 7곳뿐이었다고 합니다. 여성 육아휴직은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남성 육아휴직은 저조하다. 스스로도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남성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남성들의 어떤 사회적 부담은 크잖아요. 심리적 부담도 큰 네. 상황이고요. 근데 결국 사내 기업 문화는 잘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직장 상사 눈치 봐야 되죠. 동료 눈치 봐야 되죠. 이러는 상황에서도 또 승진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육아휴직 갔다 오면은 승진이나 뭐 고과나 이런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반면에 이런 대기업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대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영향을 좀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한 D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지난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가 속한 팀 직원들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동료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동료들이 조금 더 힘들 거 아니겠어요. 네. 직원을 또 추가로 뽑지는 않으니까 고생했어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조금 불편해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그 다음 차례로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화가 있으면은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해서 아이 잘 키우면 네. 그 아이가 또 그 기업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우수 인재들이 가잖아요. 그 우수하게 키워야 거기 가서 우수한 인재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 낳고 기르고 할 때 대기업들은 돈 좀 내셔야 돼요. 지원을 좀 해야 돼요. 예,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비가 조금 내린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내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간절히 바라던 단비가 내립니다. 이미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다만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아서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시켜주기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권이 들기는 하지만 오늘까지는 큰 일교차가 이어지겠고요.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내릴 비의 양 보시면요. 제주에 최대 30mm, 영남 내륙에는 5mm 미만,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경북과 경남 내륙은 오전이면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대부분 낮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도 멈춰서길 기대되는데요. 다만 비의 양이 적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황사와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을 회복하겠지만 오후에 중부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저녁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조금씩 해소되겠습니다. 어제 3월 1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운 곳이 많습니다. 대전은 29.3도, 전주는 무려 29.6도를 보였는데요. 오늘까지 한낮은 기온이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0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릅니다.
내일은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에 비해 내일 아침에는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시간인데요.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853년 3월 30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853년 3월 30일은 비운의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태어난 날입니다. 고흐는 10년의 짧은 화가 인생 동안 800여 점의 유화와 드로잉 1300점을 남기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림에 몰두했는데요. 평생 가난에 시달리고 더군다나 말년에는 정신질환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37세 장창한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 고흐는 생전에는 작품이 빛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네. 그 작품이 인정을 받게 됐고 지금도 이게 경매시장에 나오면 뭐 최고가로 팔리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반 고흐입니다. 처음 어떻게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건지 이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에서 태어났는데요. 원래 꿈은 성직자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신학대학 입학에 번번이 낙방합니다. 삼촌이 운영하는 화방에 취직을 했지만 손님과의 갈등 때문에 해고됐고 교회에서도 그를 전도사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27살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27가지 방황을 했다라는 건 사실 무직이었을 건데 그러면 돈이 없었을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업실부터 그리고 재료비까지 충당을 했을까요? 네, 고흐는 평생 가난했는데 다행히도 자신을 평생 뒷바라지한 영혼의 단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동생 테오였습니다. 파리에서 아트 딜로로 성공한 테오는 생활비로 고흐에게 매달 약 150만 원 정도를 보내줬고 고흐는 테오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드로잉을 곁들여가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당시 고흐를 전적으로 응원했던 테오가 형 고흐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철규 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요? 형은 내게 피친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난 형이 갚고 싶어 하는 돈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 내가 바라는 건 형이 걱정 없이 그림에 전념하는 거야. 형을 응원하는 태호가. 야, 정말 최고의 동생입니다. 네. 저도 언니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매달 형에게 이렇게 돈을 일정하게 보낸다?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 나 돈 괜찮으니까 형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거의 영혼의 단짝이에요. 형제지만 두 사람은 평생 약 650통의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고흐는 동생의 지원 덕분에 그림에 몰두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고흐의 초창기 작품 중 하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인데 이 작품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고흐는 오. 색감이 좋은데 네. 저거는 좀 어두워요. 일단은 조명을 많이 안 썼네요. 그죠? 좀 칙칙하죠? 네네. 오, 좀 의외예요? 네, 한때 고흐가 아버지와 함께 농촌에서 선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난한 농민들의 삶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중에 작품 하나입니다. 이 시기에 고흐의 롤 모델이 이삭 줍는 여인들, 만종의 밀레였습니다. 농촌 풍경을 그렸잖아요. 농촌 생활을 그리는 화가가 나도 밀레처럼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영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네. 근데 고흐는 또 위대한 예술가 고갱하고도 예술적 동지였다고 들었는데 둘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네, 고흐 고갱이 동시대 사람이고 같은 인상파 화가로 유명하죠. 네덜란드 시골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고흐가 파리로 가서 동생 테오의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 이때 고갱을 만나게 됩니다. 테오의 소개로 만나게 된 건데요. 고갱은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로 남태평양 타히티에 가서 원시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화가로 유명하죠. 고흐가 프랑스 남부의 아르리라는 작은 도시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 파리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고갱을 부릅니다.
그때 고갱도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고흐의 동생 태호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을 해서 이 말을 믿고 아를로 간 거예요. 고흐는 고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서 고갱이 살 방을 꾸미게 되는데요. 자, 고흐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고흐의 대표작 바로 이 해바라기죠. 자, 이 해바라기를 그려서 고갱이 거처할 집에 방에 걸어준 겁니다. 고흐는 생전에 총 1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고 화병에 담긴 해바라기는 7점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흐와 고갱이 한 집에 살게 됐던 겁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워낙 개성이 강한 화가인데 한 집에 살 때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노란 집에 함께 지내면서 서로 미술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서로에게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는데 오래가지 않아서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너무 달랐어요. 고흐는 순진하고 감성적이고 충동적이었고 고갱은 지적이고 현실적이고 고흐는 뜨겁고 고갱은 차갑고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고갱을 만난 뒤부터 고흐의 정신 상태가 점차 악화되더니 1888년 12월에 드디어 귀를 잘라내는 일이 벌입니다. 이 사건 이후 고갱은 고흐를 떠났고 2달 만에 갈라선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고흐는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을 그렸고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고흐의 삶을 점점 갉아먹는데 자신을 어둠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고갱이 떠난 그 상실감에 그가 떠난 빈자리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고독에 빠진 고흐는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 병원에서 1년 반 동안 150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이 정신병원에 갔다라는 거는 정신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도 왜 고흐는 이렇게 그림에 매달린 겁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이 가난 때문입니다. 고흐는 너무나도 그림을 팔고 싶어 했어요. 동생 태우의 경제적인 지원에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림 팔아서 이걸 갚으려고 한 겁니다. 100프랑짜리 그림 1000점을 팔아야 동생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고흐가 동생 태우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이재용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태호에게 내 작품이 팔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들도 내 그림이 거기 사용된 물감값과 생활비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믿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내 그림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끝까지 그렸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흐는 화가로서 27살부터 37살까지 꼭 10년 활동을 하는데요. 마지막 2, 3년 동안에 수많은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 이 작품도 이때 나온 건데요. 요양원 병실 밖을 내다보면서 보이는 그 밤 풍경을 그린 겁니다. 하늘이 소용돌이치는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이 고통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다. 이게 정말 천생 화가다 싶은데 작품이 팔리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고흐는 생전에 작품 딱 한 점을 합니다. 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차 사라지고 정신과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결국 1890년 7월 27일 자기 가슴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이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기는 했지만 이틀 뒤에 결국 동생 태호의 곁에서 37살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형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태호도 급격히 악화되어서 6개월 뒤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고흐의 작품은 죽은 뒤에 가서야 주목을 받았어요. 지난 2022년에 고흐의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이라는 작품이 1억 1,720만 달러, 우리 돈 1,60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떠오르는 말이 있죠. 살았을 때 잘하지, 알아봤어야지 하는 거죠. 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반고흐 전시들이 진행 중인데요. 비록 생전에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말하는 작품의 가치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고흐의 작품 살아있을 때 한 점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산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까요. 그죠? 와. 그리고 그 고흐의 그 작품은 동생도 일찍 죽었으면 도대체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야, 이거 궁금하네. 아주 궁금합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4년 3월 2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4년 3월 29일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국 진시황릉 첫 발견이 있었던 날입니다. 진시황은 500년 넘게 수많은 나라가 전쟁을 벌였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를 제패하고 중국을 통일한 첫 황제, 그래서 시황이죠. 2000년 동안 잊혀졌던 그의 무덤이 우연한 계기에, 정말 아주 우연한 계기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 최초의 황제이자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 그 진시황은 그 황릉이 세계 8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 있는 네. 곳이고요. 또 지금도 발굴이 끝나지 않아서 여전히 발굴하고 있는 왕릉이죠. 2000년에 긴 잠에서 깨어난 진시황릉. 처음에 어떻게 발견되게 됐나요? 네, 1974년 3월 29일 중국 서안 시골 마을의 농부 양신만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깜짝 놀랍니다. 땅 속에 흙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인형, 토용들이 잔뜩 묻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고고학 사상 최대 규모의 발굴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유적은 뒤에 병마용갱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병마용갱에서 병마는 병사와 말, 용은 인형, 갱은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병사와 말의 인형을 묻은 구덩이라는 뜻이죠. 발굴해보니 지하에 동서로 230m, 남북으로 62m의 거대한 구덩이가 있었고 그 안에 흙으로 구워서 만든 병사 6천여 명, 군마들이 전투 대용을 유지하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네, 마치 진시황이 지금이라도 명령을 내리면 진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병사의 모습인 것 같은데 놀라운 거는 저 병사들의 얼굴이 다 다르게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병사들은 키가 180cm에서 195cm의 늠름한 체격이었고요. 보시다시피 놀라운 것은 병사들의 표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귀의 모양까지도 전부 달라서 실제 사람을 재현한 것이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추가 발굴이 더 진행이 됐는데요. 병마용이 하나가 아니라 3개가 있었고 여기에 병사 8천여 명, 말 500여 필, 전차 140여 대가 더 발견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아직도 더 많은 병마용이 흙 속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아니, 왜 무덤 속에 이런 수천 명의 병마용을 만들어서 넣어놨을까요? 진시황은 13살 나이에 진나라 왕으로 즉위했고요. 29살이 되던 기원전 230년부터 약 10년간의 전쟁 끝에 기원전 221년 천하통일, 중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성합니다. 그때 나이가 39세였어요. 그로부터 10년 동안 진시황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데요. 죽은 다음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도 거대한 지하제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사마천이 지은 사기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여길 보면 7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고 그 안에 진귀한 보물을 가득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궁과 인부 70만 명을 함께 묻었다고도 합니다. 야, 진시황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수십만 명이 그럼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인부들도 그래요.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죽음이에요. 네. 야,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럼 궁금한 게 이렇게 병마용갱이 발견이 됐잖아요. 진시황의 시신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 병마용갱은 무덤이 아니에요. 이 병마용갱은 진시황릉 울타리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진시황릉이 아니라 부속된 일종의 지하 관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 진시황의 무덤은 아직 발굴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마용갱은 진시황릉이 가진 가치의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 진짜 진시황의 무덤에는 진귀한 보물들이 막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거 왜 발굴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하니까 어떤 소문까지 나오냐면 벌써 도굴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일단 진시황릉은 좌우폭이 485m, 상하가 515m로 엄청나게 거대하고 그 위에 73m의 흙이 덮여 있어서 마치 작은 산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는 무덤이 너무 거대해서 훼손 없이 발굴할 수 없고 발굴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작업을 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또 발굴이 어려운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퀴즈가 있습니다. 진시황은 평생 불로장생 이거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몸에 바르거나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불로장생을 위한 이것 뭘까요? 유명하죠. 이거는 뭐 그쵸. 워낙 유명해서. 산삼액이죠. 아,
다 수은인 거 다 예. 아세요? 네. 저만 몰랐던 거예요. 바로 수은인데요.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위해서 단약이라는 걸 복용했는데 단약의 주성분이 수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 진시황릉 주위의 수은으로 크고 작은 강과 바다를 만들어 쉴 새 없이 흐르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사마천이 이걸 실제로 본 게 아니니까 수은 바다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허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최첨단 기술로 무덤 주위에 이렇게 수은양 측정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1982년에 진짜 수은량을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진시황릉 봉토 주변에서 검출된 수은 함유량이 인근 지역보다 20배가 높이 나옵니다. 20배? 수은은 휘발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2000년도 더 지난 고대 무덤에서 이 정도 수치가 측정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진시황릉 안에 수은 바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죠. 그리고 2016년에 또 한 번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진시황릉 발굴단이 황릉 바닥에 수은으로 만든 당시의 배수시설 지도가 있다고 발표한 겁니다. 결국 사마천의 기록이 사실로 증명된 거죠. 그래서 발굴을 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 불로장생을 꿈꾸던 그의 무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하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이 무덤 전체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상상 속에 맡겨야겠습니다. 진짜로 이 안에 불로장생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2000년. 네네네. 야. 예. 자, 이번에 다음 역사로 갑니다. 1978년 3월 2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78년 3월 24일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시인 박목월 시인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학창 시절 그 문학 소녀였던 분들 박목월 시 노트에 적고 외우던 기억 참 많을 텐데요. 박두진, 조지훈과 함께 청록파 시인으로 꼽히는 박목월 시인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주제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요. 나그네, 청노루 등 수많은 명시를 남겼습니다. 네, 문학 소녀들만 있는 게 아니죠. 문학 소년들도 청록파 시인 박목월의 시 외우고 네. 다니고 막 이랬어요. 네네네. 예. 박목월 시인은 어떻게 이제 시인의 길로 들어서게 됐을까요? 네, 1915년에 태어난 박목월 시인의 본명은 영종, 박영종입니다. 어린 시절을 경주에서 보냈는데요. 어릴 때부터 글솜씨가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1933년 18살에 잡지 어린이에 발표한 동시 통딱딱 통짝짝이 특선으로 당선이 됐고요. 일찍부터 시인의 재능을 인정받고 시인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후 문학 잡지 문장에 모걸이라는 필명으로 투고했고 정지용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을 합니다. 등단하자마자 북에는 소월, 남에는 모걸이 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미래를 약속받습니다. 네, 청록파 시인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이 청록파란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1946년 광복 직후에 시인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이 함께 시집을 묶어내기로 하는데요. 세 사람 모두 정지용 시인의 추천으로 같은 문예지 문장에서 등단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발간하게 되는데 모두 자연을 소재로 한 서정시를 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세 사람을 청록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청록집에 수록된 박목월의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 아마 다들 아실 거요. 나그네. 나그네. 네. 그렇죠. 정답 나그네. 한번 장인 아나운서가 이 나그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나그네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언제 봐도 좋습니다. 언제 봐도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나그네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네. 인생이 나그네죠.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네. 박목월 시인 하면 또 모두가 아는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 작품인 줄 모르고 아는 건데요. 누구나 따라 불렀던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요크몬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야, 동요 그거예요. 얼룩송아지 이 노랫말이 박목월 시인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박목월 시인의 시를 다 외우고 있었네. 그러네요. 이게 가사였다는 게 네.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이 송아지 이 노래만 불러도 사실 저희가 막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박목월 맞아요. 시인의 시가 그랬습니다. 이 시처럼 성품도 굉장히 온화했다고요. 네, 박목월 시인 인정받고 온화한 성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심지어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잡았어요.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이 도둑을 앉혀놓고 밤새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차라리 신고하지. 네, 사정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병이 나서 돈이 필요해서 도둑질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박목월 시인은 경찰에 잡히지 않도록 통금 해제 전까지 아이고. 붙잡아놓고 있다가 도둑에게 용돈을 쥐어주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아하. 평소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에도 이렇게 따뜻한 시들이 표현이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박목월 시인은 또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스승이기도 하죠. 네, 역시 사랑받는 시인이죠. 나태주 시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 불꽃을 쓴 나태주 시인.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시인인데요. 나태주 시인이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꼽는 스승이 바로 박목월 시인입니다. 또 배우 윤여정 씨 젊은 시절 문학도였다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다닐 때 박목월 시인이 그 학과 교수였다고 해요. 윤여정 씨가 당시 박목월 시인에게서 장문 실력을 인정받은 일화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후배 시인 양성에도 힘썼던 박목월 시인입니다. 1978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최근에 그 미발표 시들이 공개됐다고요? 네, 바로 작년입니다. 2024년에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박목월 시인의 작품 무려 166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노트 속 작품들이 46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건데요. 그 시 중 하나인 결의의 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 이재용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절절 끓는 핏줄을 가진 자라면, 이 결에 핏줄을 가진 자라면, 바다에서 산에서 또한 들에서 일어나고야 만다. 우리는 일어난다. 박목월 결의의 노래 중에서. 아니 이 시는 또 사뭇 다르네요. 달라요. 네. 평소에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많이 썼는데 완전 느낌이 달라요. 일어나라. 일어나. 예. 네, 이건 서정시가 아니죠. 역사의 상흔을 직시하는 현실적인 시를 쓴 겁니다. 청록파의 대표 주자였던 그의 작품 세계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시로 그 시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박목월 시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시 잘 안 읽으시죠? 오늘 서점에 가셔서 요즘은 어떤 시가 많이 읽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야겠네. 네, 그러네요.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갑니다. 1992년 3월 2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2년 3월 25일은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우주 미아가 됐던 남자 세르게이 크리칼료프라는 사람이 313일 만에 지구로 귀환한 날입니다. 1991년 쏘아 올려진 소련의 우주선에 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가 혼자 우주를 떠도는 미아가 된 건 정말 황당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일주일 만에 버려졌다. 네. 그래서 313일 동안 우주를 떠돌았다. 정말 외롭고 막막했을 것 무섭죠. 같은데 세르게이가 우주로 떠나게 된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1990년대까지도 소련이 미국과 우주 경쟁을 벌이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1991년 5월 18일 소련 유인 우주선이 발사됩니다. 우주선에 탄 사람은 소련의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크리칼료프 그리고 소련의 우주정거장 미르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주로 떠나게 된 건데요. 이 우주선에는 세르게이 말고도 선장 아나톨리 아르체바르스키, 영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헬렌 샤먼이 한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우주정거장을 보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체류한 다음에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5개월 뒤에 동료들이 1명, 2명 지구로 복귀를 하고 세르게이만 우주정거장에 남게 됩니다. 네, 이제 동료들도 지구로 갔으니까 가면 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세르게이에게 지구로 돌아올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요. 네? 그 이유가 황당해요. 소련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였습니다. 시기구나. 그때 소련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같은 소련에 속했던 15개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했고 결국 1991년 12월 26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소련이란 나라가 해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이 들어섰는데요. 조국이 사라진 세르게이는 한순간에
우주에서 난민이 된 거예요. 음. 영화 터미널에 나오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된 그러네요, 겁니다. 진짜로. 터미널 우주판. 무국적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러시아 측에서 우주선을 보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귀환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세르게이 거주지는 러시아 레닌그라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러시아 국적을 가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소련 해체 후 러시아의 경제적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우주 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맙니다. 귀환을 위한 이 우주선 발사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러시아 정부가 세르게이를 데려올 돈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르게이는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는데요.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기약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세르게이는 우주정거장에 방치된 채 아내와 아들을 그리워하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합니다. 아, 식량도 막 쪼개 먹었을 테고 네. 심리적 압박감도 굉장히 컸을 거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보급품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식량과 물도 아껴야 됐고 또 무중력 상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근육도 약해지고 뼈 밀도가 감소하고 신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세르게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쯤 되면 원래 죽는다 생각을 할 텐데 그래도 세르게이의 의지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날짜도 모르고 버티고 있는 311일째 연락 한 통을 받습니다. 드디어 지구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 러시아가 아니라 이웃나라 독일 덕분이었습니다. 독일이 구한 거예요, 세르게이를? 네, 그렇죠. 독일에서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우주선 좌석을 사겠다고 러시아에 제안한 거예요. 당시 독일은 우주정거장에 비행사를 보내고 싶지만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2,400만 달러, 우리 돈 약 290억 원에 러시아 우주 비행선에 좌석을 사서 독일 우주 비행사를 우주정거장에 보내고 그 우주선으로 세르게이를 귀환시킬 수 있었던 거죠. 예, 아우 우리 그래도, 같으면 네. 이렇게 힘들었으면 네. 다음번에는 우주로 안 갔을 텐데. 안 나가요. 네. 근데 또 갔다면서요? 네, 트라우마가 생길 법도 한데 세르게이는 계속 우주 비행사로 활동을 합니다. 오히려 우주 미아의 경험을 살려서 1994년 러시아인 최초로 미국 우주 왕복선에 탑승을 했어요. 세르게이의 우주 체류 시간은 총 803일 9시간 39분으로 한때 세계 기록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졸제 우주 미아가 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묵묵히 견뎌낸 세르게이.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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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본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본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봄이어서 좋은 이유가 굉장히 많죠. 너무 많죠. 한 수백 가지 정도 될 텐데요. 저는 그중에서 제일 1등이 바로 봄이어서 먹을 수 있는 제철 식재료가 굉장히 푸짐히 많다를 꼽을 수가 있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네. 바로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봄맞이 제철 풋마늘 특집인데요. 이 풋마늘이요. 지금이 딱 제철이에요. 3월에서 4월이 제철인데 이 풋마늘은 잘 여물지 않은 마늘을 얘기를 하는데 여린 순을 얘기를 하죠. 근데 요 풋마늘이요 굉장히 산뜻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뉴는요 바로 풋마늘 진미채 간장볶음입니다. 풋마늘이요 무쳐도 맛있고 볶아도 맛있는데 여기에다가 밥도둑 최고봉인 진미채를 섞으니까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해서 정말 산뜻한 봄 반찬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아니면은 요거 못 먹습니다. 지금 아니면은 내년이나 가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바로
풋마늘 김치입니다. 풋마늘이 지금 제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굉장히 부드럽죠. 요거를 김치를 만들어서 봄에 만든 딱 봄 김치를 잡수시면 정말 입맛을 확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이보은의 꿀팁까지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왔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 또 봄 하면은 풋마늘 아닙니까? 아, 너무 이 좋죠. 풋마늘이 또 알리신, 미네랄, 비타민들이 풍부해서 이 긴 겨울잠에서 일어나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은데요. 풋마늘이 보통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입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이 안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흙이 이 안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척을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집일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요거를 이렇게 세척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딱 요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보은의 꿀팁. 빠밤. 쌀뜨물에 소금을 넣어라입니다. 이렇게 쌀뜨물을 준비를 하세요. 쌀뜨물을 준비를 해서 소금을 조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소금을. 자, 그랬으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잘, 만약에 집 같은 경우에는 큰 대야에다 하니까 이게 확 담궈지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쌀뜨물이 뭐예요? 바로 전분이잖아요. 이 전분이 안쪽에 있는 흙을 갖고 나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금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살짝 그 풋마늘을 조금 여리여리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억센 기운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아주 맛있는 풋마늘 간장볶음의 아주 기본인 풋마늘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 정리한 풋마늘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간장볶음이니까 조금 짧은 게 좋겠죠. 한 3cm 정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저는 이 풋마늘 잎까지 다 먹어요. 그래야 맛있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 지금 간장볶음이니까 간장이 좀 잘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씩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요 윗부분만, 줄기 부분만. 이러면 훨씬 더 씹히는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안쪽에 간이 배어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풋마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맛있는 진미채를 준비를 하면 되겠죠. 진미채 살짝 한번 헹궈주세요. 물에다가. 네. 물에다 헹궈서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하는데 이 풋마늘과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물에 한번 헹궈놨기 때문에 이게 혹시 불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물기를 아주 꽉 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랬으면 이제 볶기만 하면 돼요. 완전히. 이 정도 준비가 됐으면 네. 이거를 이제 볶아주세요. 자, 불을 좀 켜놓고요. 불 켜놓고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좀 둘러주세요. 식용유. 우리가 보통 이제 향신채를 준비를 해서 향신채를 먼저 볶고 뭐 모든 재료를 볶잖아요. 근데 이 풋마늘 자체가 향신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풋마늘만 먼저 볶으면 되는데 풋마늘도 이렇게 두껍게 볶으시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이러면 풋마늘이 사이사이에 지금 간이 조금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요걸 넣어요. 저거 자체로도 향이 좋거든요. 그쵸. 향이 굉장히 좋죠. 요걸 볶아요. 다른 때 같았으면은 여기에다가 뭘 넣어요? 마늘, 마늘이나 뭐 대파, 그쵸. 뭐 이런 거 같이 넣잖아요. 향 온다. 풋마늘만 그냥 넣어요. 향이 정말 가게 후가. 볶자마자 바로 오네요. 바로 오죠. 네. 풋마늘 향이 이렇게 좋아요. 오, 좋다. 그랬으면 요거에다가 아주 맛있게 이제 양념을 하면 되는데 양념을 벌써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요 향이 완전하게 위로 올라오면 하시면 돼요. 네. 살짝 노릇해질 때까지 해야 되나요, 선생님? 네. 노릇이 아니라 살짝 숨이 죽을 때까지만 하면 숨이 돼요. 죽을 때까지. 아, 이 향만 맡아도 뭐 벌써. 네. 그렇죠? 벌써 자, 여기다가 맛있어요. 이제 진미채를 지금 넣어주세요. 바로 들어가네요. 네, 아, 진미채 진미채 넣고 향이 너무 좋죠. 네.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이미 끝났어요, 향으로.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하면 돼요. 어떤 양념 하냐? 간장? 간장, 간장, 진간장 2개, 진간장, 그다음에 국간장. 국간장 하나, 그다음에 요거 뭔지 아세요? 예전에 저희가 행복한 아침에서 한번 했죠. 생강즙. 생강, 술.
술. 아, 저 그래서 진미채 그 때문에 그렇죠. 진미채에 살짝 그 약간의 그 비린맛 혹시 네, 올라오거나 네. 잡내 올라오려면 요거 요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아무래도 진미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조금 단맛이 있는 게 좋잖아요. 여기다 쌀조청을 좀 넣어주세요. 윤기도 더 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버무려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언제까지 버무리느냐? 요 진미채 안에 들어가 있던 진미채는 뭐 당연히 요거는 지금 금방 먹어도 맛있고요. 요 안에 요거 풋마늘 있죠? 네. 풋마늘이 간장 양념이 돼서 이렇게 딱 됐을 때까지. 어. 요럴 때까지만 졸여요. 네. 자, 푸릇푸릇하게 다 살아있죠? 자, 다 됐어요. 어머. 금방 하잖아요. 끝났네, 끝났어. 자, 끝났는데 요걸 이제 꺼요. 끄고 뭘 하느냐? 바로 요걸 해요. 넓은 볼에다가 요걸 이렇게 부어요. 네. 제가 이렇게 놨어요. 식히는 왜 붓느냐 하면 제가 요 지금 불 있는 데다가 요 풋마늘을 그대로 놓잖아요. 요게 누렇게 뜬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싱그럽지 않고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넓은 볼에다가 놓고 살짝 아까 육장님 얘기한 것처럼 좀 식혀요. 식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여기에다가 그리고 통깨. 야. 요러면 끝난 거예요. 요거 맛있겠죠? 네. 요거를 이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본맛을 정말 그야말로 확 느끼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한번 접시에다가 담아 드릴게요. 네. 자, 철규 씨 요거 좀 가져가 주세요. 네. 이렇게. 아, 아, 맛있겠다. 요거는 풋마늘 씹히는 맛도 아주 일품이에요. 그래서 잡숫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야, 밥도 준비가 됐고. 풋마늘, 진미채, 진미채? 간장 볶음입니다. 네. 이미 뭐 딱 풋마늘이 팬 위에 올라가자마자 향이 향에서 일단 한번 이겼어. 이미 뭐 끝났어요. 뭐 이렇게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간도 딱 맞고 그쵸? 씹는 느낌도 좋고 네. 이게 진미채하고 같이 씹히는 풋마늘의 향도 좋고. 제가 예전에 다 좋습니다. 진미채 회사에 무슨 방송을 했는데 거기가 망하면서 출연료를 진미채로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아, 이 그때보다 훨 맛있네 이게. 아니 다들 뭐 진미채 볶음 거기서 거기지 하실 텐데 여기 포인트는 풋마늘이에요. 향이 한번 싹 나면서 너무 맛있어. 식감도 좋고. 근데 선생님 진미채도 이렇게 연한데 진미채 잘못 싸면은 질긴 거 있거든요. 그걸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아까 쌀뜨물하고 소금에 한번 헹궜잖아요. 네. 이보은의 꿀팁이 바로 그거예요. 쌀뜨물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이물질을 확 다 뺐고 그다음에 소금으로 했기 때문에 억센 기운이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볶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연해요. 부드럽죠. 야들야들하고 대신에 맛있어요. 풋마늘의 향은 다 살아있잖아요. 네. 그렇죠? 야 이거 사실 완전 밥도둑인데요?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얘랑 밥도둑 딱 둘이만 먹으면 등록을 돼요. 했습니다. 야 푸마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진미채랑.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입안에서 너무 짜지 않아서 그것도 좋아요. 네, 그것도 좋죠. 맛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메뉴를 제가 준비를 할게요. 네. 잡수시는 동안에. 자, 두 번째 메뉴는요, 바로 지금 아니면은 안 돼요. 풋마늘 김치예요. 풋마늘 김치인데 제가 아까 풋마늘 어떻게 세척하는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풋마늘 이렇게 세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쌀뜨물에 한번 헹궈주시는 것도 그것도 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는 풋마늘을 김치를 담아야 되니까 요거를 좀 썰겠습니다. 요거를 써는데 김치니까 우리가 어때요? 조금 두껍게 썰어야죠. 네. 그리고 길게 썰어야죠. 그래서 6cm에서 7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 김치로 해도 맛있겠다. 요거 맛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담아서 네. 두세요. 냉장고 안에. 네. 그래서 장마 때, 7, 8월 때 어우. 그 잡수시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왜 고기 많이 구워 잡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때 요게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요? 바로 양념? 절임을 절여야죠. 하잖아요. 자, 이보은의 꿀팁 빠밤, 빠밤. 절임 들어갑니다. 자, 절임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시마 우린물에 멸치 액젓을 섞어라입니다. 오. 다시마 우린물에 멸치 액젓을 섞었어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요거 하면 돼요. 아, 넓은 준비가 대야. 다 됐으면 요거를 버무려요. 절임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새로운데요? 다시마 우린 물에 멸치 액젓을 섞어서 네. 바다와 바다의 절임을 만남. 해요. 왜냐하면 다시마 우린물은 감칠맛이 나겠죠. 네. 이 감칠맛 나는 것에다가 멸치 액젓을 넣으면 짠맛이 조금 도드라지는 게 없겠지요. 그리고 풋마늘에 잘 스며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는데 요거는 우리가 준비를 해놓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놓냐면 보통 1시간 절임을 해요. 1시간. 1시간 절임을 해서 요거를 잘 버무려 놓으세요. 30분에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 네. 보통 요 잎은 조금 덜 절이는 게 좋고요. 요 안쪽에 있는 요거 두툼한 줄기 부분 있죠. 요거는 조금 잘 절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뒤집어 줬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양념을 만들어야 되겠죠. 양념을 만들 거예요. 요거 1시간 정도 두고. 네. 그럼 양념을 만들려면 이렇게 이렇게 양념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어디로 가느냐? 바로 믹서기? 믹서기 앞으로 가보요. 아. 믹서기 앞으로 가서 요거 뭔지 아세요? 고추. 말아놓은 고추. 홍고추, 네. 건고추예요. 요거 잘 잘라 놓으시고요. 이렇게. 씨 그대로 다 들어가네요. 네, 씨까지 다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밥도 준비하세요. 밥 준비하시고요. 찬밥 냉동실에 있는 거 넣으셔도 그대로 돼요. 넣으신 거죠? 그다음에 요거 양파 넣어주시고요. 단맛 좀 내게. 그리고 저는 요거 넣어요. 새우젓. 아. 그래야 맛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다시마 우린 물에 멸치 액젓. 멸치 멸치 액젓 넣었잖아요. 그걸 다 따라내요. 다 절여졌으면.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요걸 넣다 부어. 넣어요? 어. 와. 절이고 그걸 또 쓰는구나. 네. 그래서 요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네. 오. 따로 우리가 여기 멸치 액젓이나 이런 거를 따로 넣진 않아요. 네. 그랬으면 요거를 곱게 갈아요. 아. 아주 곱게 갈아야 돼요. 네. 조금 곱게 가를 거예요. 그러네. 씨도 다 그대로 들어가서. 씨가 다 보이네. 요게 있어야 맛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다 됐어요. 그랬으면 요거 이렇게 빼고 요걸 이제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제가 다시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요거를 넣어주세요. 부어요. 여기다가 이렇게만 부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바로 이보은의 꿀팁이 들어갑니다. 빠밤. 요 김치는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봄 산뜻하게 먹는 지금 김치이긴 하지만 요게 나중에까지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골마지가 안 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고추씨를 넣고 어. 방부 효과를 내라 이거예요. 아. 그럼 방부 효과가 좀 나겠죠. 아. 자, 그리고 아, 여기에다가 저렇게 이제 되는구나. 고춧가루 넣고 아, 양념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는구나. 그쵸. 아. 그리고 요거는 매실청이에요. 네. 단맛 좀 내야 되니까 매실청 넣고 그리고 요거 마늘. 다진 마늘 그다음에 다진 생강도 여기다 넣으세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몇 번 해볼게요. 4번. 네, 4번 해봤어요. 같이 있었어요? 4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양념을 해보니까 딱 1kg 푼마늘에 소금 2분의 1 큰술만 더 들어가면 양념이 딱 맞아요. 아, 야, 정확합니다. 이거 아주. 컴퓨터입니다. 아, 이렇게 버무려요. 자, 이렇게 좀 약간 불려줘야 돼요. 네. 그랬으면 우리는 또 요 푼마늘 김치하고 같이 먹을 고기를 살짝 지금 굽고 네. 그다음에 요거를 살짝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고춧가루도 들어갔으니까 약간 불리는 시간이 또 필요한 맞아요. 거죠. 요게 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약간 거칠다 괜찮아요. 이렇게 거칠어야 맛있어요. 이렇게.
아, 이것도 기대됩니다. 그랬으면 살짝 불려지게 만들고 제가 아직 요게 1시간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아침에 와서 이렇게 살짝 절여놨어요. 이렇게 절여놓으니까 어때요? 숨이 좀 다 죽었죠. 네. 자, 그랬으면 요걸 이제 버무릴 거예요. 고소하고 씹는 맛이 있어서 자꾸 하나씩 먹게 돼. 좋습니다. 그 손이 가죠. 이렇게 좀 절여놨어요. 네. 이 절여놓은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어. 부어주세요. 네. 아, 어차피 다시마 우린 물이랑은 다 그쵸? 뺐으니까. 뺐으니까 부어주세요. 그래서 버무려 주고. 꼭 요걸 이제 버무려요. 아, 맛있겠다. 아, 혼자 하려니까 너무 바쁩니다. 자, 버무려요. 헉, 어머, 제가 아까 거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거칠죠. 보세요. 얼마나 오, 거칠어요. 네. 근데 양념으로 스미니까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네. 저 엄청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해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잡수셔도 괜찮고요. 아, 나는 매운 거 말고 살짝 풋마늘에 아린 맛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익혔다가 잡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버무리세요. 맛이 궁금해요. 저게 요즘 냉삼집에 가면 저게 한 번씩 나오는데 아. 고기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요거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고기랑 잡수셔야 돼요. 냉삼이 냉동 삼겹살.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너무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에다가 담으시면 되는데 요거 그릇에 담으실 때는요 차곡차곡 개켜서 담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꺼내서 잡수실 때 드시기가 좋거든요. 네. 자, 요거 보세요. 제가 요거 미리 담아왔어요. 이렇게 야. 비닐을 싹 걷으면 어머 예쁘다. 왜 이쁘지 이게? 냄새가 야. 와 아, 맛있겠다. 끝내주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렇게 된 게 요렇게 변한 거예요. 아니 저기 자, 그래서 군대야 왜 이렇게 질서정연해? 오와 열을 잡았습니다. 요게요. 이렇게 잡수셔야 이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담은 것을 통에다 담을 때 꼭 요렇게 질서정연하게 요렇게 만들어놔요. 이래야 맛있잖아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 한번 담아 볼까요? 지금 옆에서는 맛있겠다. 삼겹살이 구워지고 있고 야. 아우, 아, 어머나. 어우 잘 익었어. 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릇노릇. 아이고야. 제가 물론 수육도 괜찮아요. 네. 저수분 해갖고 수육도 괜찮은데 요렇게 담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구운 이유가 요게 또 은근하게 요게 싹 잘 익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운 고기에다 하면 훨씬 더 맛이 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잡수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를 잘라 볼게요. 아, 다 준비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야, 저거 집에서도 너무 이렇게 맛있겠다.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어요. 아, 맛있겠다. 장현 콩마늘 씨가 김치와 먹는 삼겹살. 네. 고기 기다리는데 젓가락 몇 번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겠고 아, 못 참겠습니다. 어머나. 아, 두께가 저 정도가 딱 좋더라.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 잘 익혀놓은 김치거든요. 저희가 하루 정도 익혀서 갖고 왔어요. 네. 요거 잡수시면 정말 진미로 본맛을 확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거 고기 이렇게 싸서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 그렇죠. 싸서 김치랑 드셔야 같이. 되죠. 네. 아, 이렇게. 콩마늘 김치하고 이렇게 싹 싸서. 야, 기다리는 게 더 힘드네요. 아, 이거 저 많이 힘드네요 진짜로. 자,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되겠어요. 철규 씨, 네. 요거 좀 가져가 주세요. 야. 이 아침에 먹는 삼겹살도 맛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요. 이거 뭐 강호동만 먹나? 우리가. 야, 고기를 딱 김치 하나 올려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이걸 촬영을 하다 보니까요. 네. 우리 감독님이 옆에서 굉장히 맛있게 쳐다보시거든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요거 하나만 잡숴보실래요? 정말? 자, 우리 감독님. 자, 어때요? 맛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맛있는지. 우리 감독 이미 반하셨는데 어때요? 최고예요. 맛있어요? 네. 어떠세요?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맛있고 이거 뭐 맛있죠. 표현하고 말 것도 없어요, 선생님. 그래요? 그냥 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아는 맛인데 내기 힘든 그 맛. 네. 여기 특히 풋마늘을 살짝
살짝 알싸한 그쵸. 그 맛이 맛이 있죠. 고기의 이런 잡내나 혹은 약간 느끼함을 싹 잡아주면서 너무 조화로워. 맞아요. 이거 진짜 수육하고 해도 예술이겠네요. 네, 수육하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새 차돌박이들 많이 잡수시잖아요. 차돌박이 살짝 구워서 이렇게 푼마늘에 싸서 잡수셔도 좋고요. 요새 보니까 아까 냉삼도 말씀하셨지만 고기 말고 생선도 구워 잡수셔도 되는데 순살 갈치, 순살 고등어 살짝 구워서 이렇게 푼마늘 익혀진 거에다가 살짝 같이 해서 잡수셔도 아주 본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봄하면 사실 뭐 달래나 냉이 냉이 정도만 생각하시죠? 저는 생각했는데 야 지금 이 향이 너무 좋아서 이때 딱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딱 담아서 7, 8월 장마 때 잡수시면 아주 좋고요. 저는 조금 많이 담아놔요. 많이 담아서 절대로 안 열어요. 그리고 9월에 열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맛있는 푼마늘 김치를 딱 삭힌 맛으로 또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9월에 먹어도 자주 열지만 않으면 네, 이게 이 맛이 그대로 유지가 유지돼요. 됩니다. 네. 야 이거 진짜 딱 해봐야겠네요.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지금 푼마늘 안 하시면 내년에 잡수셔야 되니까요. 지금 꼭 드셔야 되는 게 바로 푼마늘입니다. 아니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먹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네. 흰색 쪽이 맛있는 것 같아요. 초록 쪽이. 그리고 연해. 둘다. 그렇죠. 굉장히 연하죠. 네. 쌀뜨물하고 소금이 굉장히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네. 향도 너무 좋고 입안 한가득 봄입니다. 꼭 한번 집에서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다음 주는 뭐 배워볼까요? 다음 주는요. 오늘 김치하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요리 해요 하실 텐데 다음 주는 정말 쉬운 요리 2가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엄청 쉽습니다. 엄청 쉬움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다음 주는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건조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비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비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장대비보다는 스프레이를 뿌리는 듯합니다.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1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한낮까지는 기온이 높게 나타나다가 밤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내릴 비의 양 보시면요. 제주의 최대 30mm, 경북의 5mm 미만, 그 밖의 지역들은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경북과 경남 내륙은 오전이면 그치겠고요. 그 밖에는 대부분 낮이면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도 멈춰서기를 기대되는데요. 다만 비의 양이 적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황사와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을 회복하겠지만요. 오후에는 중부에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점차 공기질이 해소되겠습니다. 어제 3월의 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운 곳이 많습니다. 대전이 29.3도, 전주가 26.6도를 보였는데요. 오늘까지 한낮 기온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20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릅니다. 내일은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에 비해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전력과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졸인재의 일자리 확대와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고졸 채용 인원의 확대를 넘어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뿌리 깊은 학력 중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 중심의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 구축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를 두었는데요. 한전은 올해부터 3개년간 총 300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졸 인재 채용을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비가 좀 넉넉하게 와야 될 네. 텐데 그렇게 넉넉하게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또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이 산불을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바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